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건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했습니다. 비판받고 있는 당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주변의 압박과 지도부 설득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수질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수질이 녹조라떼라고 비난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그의 국민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6일 대관식을 치르고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 군주에 정식으로 즉위합니다. 이번 대관식에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각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FN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에서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된 만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면직 절차가 검토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입니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는 면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 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인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어 정부의 면직 검토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언론과 방송개혁이 지체되고 윤석열 정부와 공영 언론의 대결이 지속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총연합회는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지금까지 지체됐던 공영 언론 좌파의 적폐 인사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NL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탈당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두 의원은 자진 탈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당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분위기와 함께 꼬리 자르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쇄신 의총을 준비하며 심층 설문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바람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하지만 사건이 중대한 만큼 돈봉투 수수 명단만 쳐다볼 게 아니라 공직조사기구를 설치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받은 의원이 한 명 한 명 다 언론에 거론될 때마다 또 꼬리 자르기 식으로 또 탈당 권유를 할 거냐 사실.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 수습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당내에서조차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FNL 뉴스 이은총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5개 보의 해체와 개방을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수질 악화를 지목했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무려 81%나 수질 개선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이세빈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실행되고 16개 보 인근에 대한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 16곳의 조사 지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사된 지점과 동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산소 요구량은 69%, 총 담백량은 100%, 부유물질은 71%로 모두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질 악화의 근거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 정부에서 거짓 통계와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쟁을 만들어가지고 국고 손실과 엄청난 민생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아직도 과학을 믿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환경 전문가 호소인들이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끌어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동안 증거도 없이 비난받았던 4대강 사업이 20년에 걸친 과학적 분석 결과 마침내 수질 개선 81%라는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FNL 뉴스 이세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칫하면 드론 공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렘린궁을 공격했는데 푸틴은 당시 궁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인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으로 무언가가 날아가더니 붉은 성광을 띠며 폭발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밤 우크라이나가 2대의 무인기로 대통령 관저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군이 전자전 체계를 사용해 무력화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푸틴 대통령을 노린 테러 행위로 간주하며 러시아는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 없었고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땅에서 싸운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을 위해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전투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유럽 5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포탄과 하이마스 로켓 등이 포함된 3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FNL 뉴스 김태인입니다.
네, 영국 찰스 3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왕대관식이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네, 찰스 3세는 이 왕관을 쓰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무려 65년이었습니다. 보도에 지민주 기자입니다. 영국 왕립 군대와 근위대가 국악대 연주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진합니다. 뒤를 이어 말굽소리와 등장하는 황급빛 마차. 현지 시각으로 6일 예정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행렬 예행 연습이 런던에서 진행됐습니다.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가 탑승할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는 뉴턴의 사과나무 파편과 같은 영국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로 장식됐습니다. 행렬은 버킹엄 궁과 트래펄가 광장 앞을 지나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대관식에서 찰스 3세가 일생에 단 한 번 착용하게 될 성 에드워드 왕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왕관은 사파이어와 루비 등 444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무게가 2.2kg에 달합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계획보다 간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왕실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고려한 찰스 3세의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대관식에는 사정상 참석을 못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하기로 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03개 국가 대표가 참석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FNL 뉴스 지민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5월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까지 오르며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차를 유지했는데 이번 미국의 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혼외자인 두 딸의 친모 A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약 11년간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간다는 협박을 하는 등 총 288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 중 143억 원은 갈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 씨가 분신을 시도해서 병원 이송 이튿날 숨졌습니다. 양모 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 분신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또다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로 블랙핑크 멤버들 사진이 래핑된 보잉 777-300ER 항공기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는 땅과 바다, 하늘에서 유치전을 전개하는 육해공 작전에 돌입했다며 K-팝과 엑스포 유치 에너지 융합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인천발 파리행 K901편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날며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 본회의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도 많지만 무엇보다 여야의 입장이 달라 진행이 더욱 더딘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세 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인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본인이 살던 주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선 구매권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집이 이제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집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죠. 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낙찰 금액에서 이제 변제를 받게 되는데 내 전세금보다 변제금이 작을 때 차라리 그냥 내 집을 내가 그냥 매수를 해야겠다. 사자. 네. 사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선 매수권은 공유자한테만 줍니다. 공동 지분을 가진 네.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내가 금액을 썼는데 다른 제3자가 1억에 써서 낙찰을 받게 되면 네. 그 제3자가 집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남는 금액에 내가 변제를 받게 되는데 자, 우선 매수권을 이제 가지게 된다면 네. 제3자가 1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세입자한테 먼저 권한을 줍니다. 자, 1억 원에 세입자 네가 매수를 할래? 그럼 네.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내가 1억 원의 집주인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만약에 은행이 먼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을 잡고요. 내가 전세금이 1억인데 낙찰을 1억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최우선 변제금을 8,200만 원 정도로 한다면 내가 최우선으로 받은 8,200만 원 빼고 7,200만 원은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게 비용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4억까지. 네. 그래서 저리 대출까지 패키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럼 대출 자금을 4억까지 해주는 거고요. 네네. 일단 뭐 저리로 해준다고 하는데, 자, 그래 문제점은 만약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상황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도 없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사기당한 집을 안 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수권을 LH한테 양도하게 되면 LH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LH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LH가 공공임대로 피해받은 세입자한테 저리로 한 시세의 80에서 70% 정도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네.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긴 한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떤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채권을 다 받지 못할 때 금액을 부풀릴 수 있겠죠. 모액으로 또 낙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LH하고 정부에서 협의를 하는 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그래서 네. 감정평가 대비 한 70%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우선 매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도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감정평가 70%를 넘어가면 네. 일단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겠다. 우리 세금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너무 고가로는 낙찰받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게 지금 LH의 생각입니다. 뭐 여론도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그게 전 재산인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자, 야당에서도 이 선지원 후 구상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양쪽 입장이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자, 피해자들 보면 우리 전세 채권이라고 하죠. 내 전세금을 받을 길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전세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고 네. 정부가 건축 사기왕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라라는 입장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주거권,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주고 LH가 공공매입을 할 수 있게는 해주는데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과거에도 발생했고요. 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대상이 되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억울한데 형평성 논란이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있고요. 예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특별법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라고 지금 선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토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는 양쪽 입장이 다 상황이긴 이해가 되는 합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특별법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렵죠. 4가지를 줄였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처음에 이제 6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요. 굉장히 좀 주관적인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첫 번째 발표됐던 내용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자, 대항력이 뭐냐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요. 자,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안 나가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네,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자, 내가 후순위보다도 우선해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넘어갈 때.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 기존 초안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빠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가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대항력을 갖춘 분들도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분들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제 경공매 진행이 되는야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모호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공매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네.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파산이 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완화시켜줬고요. 자, 세 번째는 면적 보증금 기준을 적용해서 서민 임차주택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면적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집값이 면적이 작아도 집값이 비싸고요. 지방 그렇죠.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도 서울보다 저렴한데 네. 서민주택이 뭐냐? 면적이 큰 게 무슨 죄냐?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기 또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증금을 정하는 것도 문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은 폐지가 됐고요. 예.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을 때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해줬고요.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5번째, 6번째였는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을 때 6번째는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됐을 때 아니 다수가 몇 명이고 상당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모두 다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일단 조금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만약에 이렇게 수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건지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 통과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이 4가지 기준 만족하기도 사실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게 사기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기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착오로 인해서 기망과 연관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생긴 건축 사기왕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네. 될 수 있는데 동탄이나 구리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전세 사기라고 하지만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전세 사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도 네, 있고요. 모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또 문제가 뭐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에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최장 75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75일 75일 이요? 이내인데 피해자들은 지금 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75일 기다렸다가 만약에 대상이 안 되면 굉장한 큰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답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주말에도 협의를 해서 네.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뿐 아니라 예방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예방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네. 사기 사건은 터졌고요. 전세 사기도 아마 올해 말까지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의 불신으로 퍼지는 이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빠른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예방 조치들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앱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지금 논의되는 내용만 가지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파격적으로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한두 개라면 쉽게 막을 수는 있겠는데 네. 전세 사기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원인 또 임대차 3법이다. 또 전세 대출이 문제다. 아니다. 무자본 갭 투자가 문제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인 분석을 최대한 꼼꼼하게 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떤 계약자한테 니들이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제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시스템적으로 좀 걸러야겠다. 계약 단계에서 어떤 공인중개사나 허그나 보증보험 회사들이 개입을 해서 임대인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한 뒤에 피해 대책과 예방책이 모두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또 와중에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이런 전세 사기 대규모 사기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2009년도부터 이제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됐던 부분, 2020년부터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계약갱신 청구를 비롯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왜곡이 됩니다. 4년 네. 동안 전세 가격을 못 올린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급등했던 부분,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역전세가 생겼던 그 약한 고리를 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세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임대차 3법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죠. 좀 왜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2021년 말 또 길게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인 것 같고요. 올해 네. 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사기 피해들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10만 채 중에 한 60% 정도, 62.6% 정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그러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큰 숫자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지원하기도 어렵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면 본인이 사기 대상이 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사기 피해자도 빨리 대상을 정한 다음에 빠른 구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해서 이제 전세 제도를 그냥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그런가요? 선택 같고요. 네. 전세 제도 자체가 이제 좀 단점은 있고요. 문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제도고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면 왜 우리나라에만 있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세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계약서 한 장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돈을 빌려준 다음에 집주인 집에 그냥 사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죠.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낙찰 가율이 그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네. 전세 가율이 높게 되면 경매 낙찰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한 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폐지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전세도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어떻게 집주인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잠을 잘 수가 있지라고 놀라는데 살아보면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전세금만 안전하게 돌려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 대책만 잘 만들어진다면 이 좋은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뭐 꼼꼼히 체크를 하고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기인 것 같습니다.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건지 혹시 이것만 알면 전세 사기 막을 수 있다.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이게 만약에 작정하고 사기를 한다면 뭐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집주인 집에 그냥 사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경매를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전세 가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 가율이요?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보통 집값의 한 50에서 70% 정도로 낙찰이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40에서 60% 정도 되니까 네. 경매 넘어가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90% 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100%를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0% 넘어가는 집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선순위 채권, 근저당을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보다 우선순위로 은행이 대출을 받거나 어떤 압류가 걸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선순위가 있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 은행 끼지 않고 네. 집을 사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말소를 시키거든요. 네. 말소를 시켜야 되고 금액이 작다면 전세금과 대출 금액을 합쳐서 70%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잔금하고 다 끝난 다음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제출을 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요? 그렇죠. 확인한 다음에 가입 여부가 확인이 되고 계약서 최종 잔금을 쳐야겠죠. 네. 근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둔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적이 좀 있는데 네. 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양심의 문제고요. 네네.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되진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아닌 아주 일부 케이스인데 전체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금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계약하는 경우에는 저는 한 3군데 정도 부동산을 둘러본 다음에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믿고 계약하는 중개사가 또 연루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세 군데 정도 네. 확인을 하시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율이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해도 좋다. 무조건 해도 된다. 이렇게 안심하는 부동산들은 좀 의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군데보다는 몇 군데의 부동산을 좀 맞습니다. 가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바로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껴서 흐린 어린이날은 덜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퍼붓는 것은 무려 18년 만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테지만 아이들이 1년 동안 기다린 날인 만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FNL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